세이프티 하버의 침묵, 끊어진 전화와 어둠 속의 방문자. 2004년 1월의 어느 평온한 밤, 연인과의 행복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귀가한 한 여성의 집 전화기 너머로 기이한 메시지 하나가 전송됩니다. HP. 이 알 수 없는 두 글자는 곧이어 들려온 다급한 비명과 함께 영원한 침묵으로 이어졌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가 911에 신고를 하는 동안 그 집안에서는 어린 두 형제가 숨을 죽인 채 욕조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닫힌 문 뒤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사건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피넬라스 카운티에 위치한 세이프티 하버는 그 이름처럼 평화롭고 안전한 항구 도시의 이미지를 가진 곳이었습니다. 2004년 1월 8일, 이곳의 공기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던 32세의 니키 헬피는 두 아들, 9세의 맥스와 7세의 드류를 홀로 키우며 성실하게 살아가던 여성이었습니다. 니키의 삶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사추세츠주에서 성장하여 대학 시절 도널드 헬핀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1994년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 맥스는 태어날 때부터 뇌수종을 앓았고 치료 과정에서 의료진의 실수로 약물이 잘못 투여되는 불운을 겪으며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말을 할 수도 스스로를 돌볼 수도 없는 아들을 돌보는 일은 니키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삶이었습니다. 결국 부부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걷기로 합의했습니다. 이혼 후 두 아들의 양육은 온전히 니키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니키는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헌신했고 최근에는 크리스토퍼 카투오그노라는 엔지니어와 새로운 교제를 시작하며 다시금 웃음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1월 8일 저녁 역시 니키는 두 아들을 데리고 크리스토퍼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니키는 크리스토퍼를 그의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밤 9시 30분경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토퍼가 본 니키의 마지막 미소였습니다. 니키가 아이들을 태우고 집으로 출발한 지 불과 15분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있던 크리스토퍼는 자신의 컴퓨터 메신저 창에 뜬 알림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니키의 계정으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는데 내용은 단 두 글자, HB였습니다. 허리백의 약자일까요? 아니면 단순한 오타였을까요? 크리스토퍼는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물리적으로 니키가 그 짧은 시간 안에 집에 도착해 컴퓨터를 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벌써 집에 도착한 거야?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갔어?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잠시 후 니키로부터 답장이 왔습니다. 내가 보낸 거 아니야. 방금 집에 들어왔어. 순간 기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니키가 보내지 않은 메시지가 어떻게 그녀의 집 컴퓨터에서 발송될 수 있었을까요? 누군가 그녀의 집에 먼저 들어와 있었던 것일까요? 불안감을 느낀 니키는 곧바로 크리스토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 내가 집을 둘러보는 동안 전화 끊지 말고 있어줘. 크리스토퍼는 숨을 죽인 채 수화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니키가 수화기를 내려놓고 집안을 확인하려 간 사이 전화기 너머로는 고요함만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몇 초 뒤 그 정적을 깨고 니키의 날카로운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무언가에 놀란 듯한 혹은 극심한 공포에 질린 목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곧이어 누군가와 마주친 듯한 소란스러움으로 바뀌었고 이내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즉시 다른 전화기를 들어 911에 신고했습니다. 여자친구와 통화 중이었는데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침입한 것 같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피넬라스 카운티 보안관실의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외부에서 강제로 침입한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이나 창문이 파손된 흔적도 없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진입한 경찰관들은 안방에서 참혹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니키 헬피는 침대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머리와 안면부에는 둔탁한 물체에 의해 가해진 심각한 손상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현장은 매우 혼란스러웠고 생물학적 흔적들이 주변을 덮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아직 희미하게 숨을 쉬고 있었지만 의식은 소실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은 두 아이의 안위였습니다. 집안을 수색하던 경찰은 욕조 커튼 뒤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맥스와 드류를 발견했습니다. 7살 드류는 9살형 맥스를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맥스는 장애로 인해 상황을 인지하거나 표현할 수 없었기에 동생인 드류가 형을 보호하며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다행히 두 아이에게는 신체적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니키는 즉시 헬기로 인근 병원의 외상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의료진은 그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뇌에 가해진 손상은 회복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며칠간의 사투 끝에 가족들은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가 제거되었고 니키는 32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는 7살 소년 드류뿐이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였고 극심한 심리적 충격을 받은 상태였지만 드류의 진술은 수사의 중요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드류는 사건 당시 자신의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엄마의 비명 소리가 들렸고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을 때 낯선 형체를 목격했습니다. 검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마스크 같은 걸 쓰고 있어서 누군지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손에는 은색으로 된 야구 방망이 같은 막대기를 들고 있었어요. 소년의 기억 속에서 그 검은 형체는 엄마가 있는 방으로 향했습니다. 다시 한번 엄마의 비명이 들렸고 그 후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질린 드류는 바닥에 납작 엎드려 그 남자가 사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정적이 찾아오자 드류는 용기를 내어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의식을 잃은 엄마와 침대 뒤에 숨어있는 형 맥스를 발견했습니다. 드류는 본능적으로 형을 데리고 욕조로 가서 숨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형제는 그 좁은 공간에서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공포를 견뎌냈습니다. 수사관들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남자가 누구인지 짐작가는 사람이 있니? 드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덧붙인 말이 수사관들의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우리 집 창문을 똑똑 두드렸던 그 사람 같아요. 이 진술은 범인이 면식범이거나 적어도 이 집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스토커일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수사는 니피의 주변 인물, 특히 그녀와 관계를 맺고 있던 남성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통계적으로 여성 대상 강력 사건의 경우 가장 가까운 파트너가 가해자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첫 번째 수사 대상은 사건 당일 마지막까지 함께 있었던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카트오그노였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토퍼의 행동에서 몇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911 신고의 내용과 행동의 불일치였습니다. 크리스토퍼는 여자친구의 비명 소리를 듣고 위급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현장으로 달려가는 대신 전화로 신고만 했습니다. 니키의 집과 그의 집은 차로 15분 거리였습니다. 보통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면 신고와 동시에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왜 그는 가지 않았을까요? 이에 대해 크리스토퍼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저 역시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감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갈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의 해명은 인간의 본능적인 공포 반응으로 이해될 수도 있었지만 수사관들에게는 다소 비겁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비치기도 했습니다. 둘째, HB 메시지의 미스터리였습니다. 크리스토퍼는 니키의 계정으로 온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그 메시지를 실제로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만약 범인이 보낸 것이라면 왜 굳이 크리스토퍼에게 그런 메시지를 보냈을까요? 혹시 크리스토퍼가 알리바이를 조작하기 위해 꾸며낸 이야기는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경찰이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크리스토퍼가 911에 신고를 하던 시점에 그는 자신의 집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사건 발생 추정 시각에 그가 전화기 앞에 있었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그가 범행 현장에 있을 수 없었음을 의미했습니다. 비록 도덕적으로는 비겁해 보일 수 있어도 법적으로 그를 범인으로 지목할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크리스토퍼에 대한 혐의점이 흐려지자 수사관들의 시선은 니키의 전 남편인 도널드 헬핀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는 18살 연상의 전직 교도관 출신으로 현재는 바텐더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돈에게서 강력한 범행 동기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첫째 아들 맥스의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병원 측은 긴 법적 공방 끝에 15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은 두 사람이 이혼한 뒤였습니다. 따라서 막대한 보상금의 관리 권한은 양육권자인 니키에게 있었습니다. 만약 니키가 사망한다면 그 관리 권한은 자연스럽게 친부인 돈에게 넘어갈 가능성이 컸습니다. 150만 달러는 누구에게나 탐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액이었습니다. 또한 돈은 경찰 조사에서 니키와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사랑했지만 그녀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죠. 이혼 과정도 매끄럽지 않았습니다. 전직 교도관 출신이라는 그의 이력은 그가 범죄의 흔적을 지우거나 용의주도하게 행동할 수 있는 지식을 갖췄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알리바이를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돈에게는 너무나도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그 시각, 돈은 니키의 집에서 차로 45분 떨어진 세인트 피트 비치의 고급 호텔 바에서 칵테일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호텔의 근무 기록에는 그가 정시에 출근하여 사건 발생 이후 시간에 퇴근한 기록이 명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것은 CCTV 영상이었습니다. 호텔 곳곳에 설치된 보안 카메라는 돈이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가 45분 거리를 순식간에 이동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다시 돌아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돈은 수사관들을 향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뜻밖의 인물을 새로운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저를 의심하는 건 이해하지만 진짜 의심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니키를 오랫동안 괴롭혀온 남자가 있어요. 그가 입에 올린 이름은 댄 웰치였습니다.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남자친구는 공포에 질려 움직이지 못했고 금전적 이득을 볼 수 있는 전 남편은 완벽한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사건은 미궁으로 빠지는 듯했으나 전 남편의 진술과 주변인들의 증언이 하나둘씩 모이면서 댄 웰치라는 인물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댄 웰치는 35세의 에어컨 수리기사였습니다. 그는 니키가 이혼한 후 약 2년간 교제했던 전 남자친구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니키는 댄과의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원했지만 댄은 진지한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니키는 사건 발생 3개월 전 단호하게 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문제는 이별 그 후였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은 니키가 댄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댄은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니키의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니키에게 집착적인 성향을 보였고 니키는 그를 두려워하여 법원에 접근 금지 명령을 신청할 고민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 창문을 똑똑 두드렸던 사람 같아요. 어린 드류가 말했던 그 정체불명의 방문자가 혹시 댄 웰치였을까요? 경찰은 댄 웰치를 소환했습니다. 그는 매우 협조적인 태도로 조사에 임했습니다. 그는 니키와의 관계가 끝난 것은 맞지만 자신은 이미 스테판이라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으며 니키에게는 아무런 감정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웃집에 사는 레리라는 친구와 운동을 하러 나갔습니다. 댄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자신 있게 진술했습니다. 그는 평소 레리가 조깅을 할 때 옆에서 자전거를 타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웃인 레리를 찾아가 확인했을 때 댄의 알리바이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댄과 운동을 하러 나간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날 때는 몸이 좋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훨씬 일찍 밤 9시쯤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밤 9시, 니키가 집으로 돌아가기 직전, 그리고 HB라는 의문의 메시지가 보내지기 전인 바로 그 시각입니다. 댄이 레리와 헤어진 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했는지를 증명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의 촉이 곤두섰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침입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거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줄 만큼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과거 연인이었던 댄 웰치는 니키 집의 열쇠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게다가 댄의 현재 여자친구인 스테파니의 진술은 의심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마치 방금 막 달리기를 한 사람처럼 거칠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어요. 경찰은 댄 웰치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의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적 증거였습니다. 현장은 깨끗했고 댄의 집과 차량을 수색했지만 범행에 사용된 도구나 피 묻은 옷까지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증은 확실하지만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답보 상태에 빠지는 듯했습니다. 니키의 가족들은 절망했고 범인은 어둠 속에 숨어 수사망을 비웃는 듯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은 수사관들뿐 아니라 용의자인 댄 웰치 자신도 잘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는 수사 초기부터 지나칠 정도로 자신만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스스로 DNA 샘플 채취에 동의했고 지문 등록을 허락했으며 자신의 집을 수색해도 좋다고 먼저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마치 너희는 절대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무언의 도발과도 같았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그의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니키의 혈흔이나 범행 도구 같은 결정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학수사의 관점에서 볼 때 그를 범인으로 지목할 수 있는 근거는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범죄 심리학자들은 범인들이 완전 범죄를 확신할 때 의례 저지르는 실수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지능을 과신한 나머지 불필요한 말을 내뱉는 것입니다. 댄 웰치 역시 이 함정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인 스테파니와의 전화통화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경찰은 댄의 주변 인물들을 통해 그의 발언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댄은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찰들이 나를 제일 용의자로 보고 있어. 웃기지 않아? 현장에서 없어진 물건은 하나도 없고 니키는 머리를 맞았을 뿐인데 말이야. 이 발언은 수사팀을 전율케 했습니다. 당시 언론에는 니키가 공격당했다는 사실만 보도되었을 뿐 강도 피해가 없었다는 점과 피해 부위가 머리라는 점은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기밀 사항이었습니다.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라면 결코 알 수 없는 구체적인 범행의 디테일을 댄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실수는 그가 범인이라는 수사관들의 심증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배심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말실수 이상의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절실했습니다. 수사팀은 댄 웰치의 과거 행적을 더욱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니키가 사망하기 전 겪었던 공포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니키의 지인들은 그녀가 댄과 헤어진 후 지속적인 괴롭힘에 시달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댄의 행동은 전형적인 스토킹 범죄의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는 니키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밤늦은 시간에 예고 없이 그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창문을 두드리며 집안을 염탐했습니다. 사건 당일 유일한 목격자였던 7살 드류의 진술, 예전에 우리 집 창문을 두드렸던 그 아저씨 같아요 라는 말은 어린아이의 막연한 추측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반복된 공포가 아이의 기억 속에 각인된 결과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댄이 니키의 집 열쇠를 복사해 두었거나 반환하지 않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었습니다. 사건 현장에 강제 침입의 흔적이 전혀 없었던 점, 그리고 니키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범인과 마주쳤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범인이 이미 집안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니키가 크리스토퍼에게 보낸 것으로 되어 있던 의문의 메시지 HB,
수사관들은 이것이 댄 웰치의 소행일 것이라고 추론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니키의 컴퓨터에 접속해 그녀의 사생활을 훔쳐보고 있었거나 혹은 우발적으로 키보드를 건드려 메시지가 전송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알리바이를 조작하려다 실패한 흔적일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정황은 댄 웰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황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가 그 시각, 그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스모킹 건이 필요했습니다. 사건 발생 한 달 후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였습니다. 수사팀은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에는 사건 당일 니키의 남자친구 크리스토퍼가 걸었던 911 신고 전화의 녹음 파일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크리스토퍼는 니키와 통화 중 비명 소리를 듣고 다른 전화기로 911에 신고했습니다. 신고 전화가 연결된 상태에서도 니키와의 통화는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거나 수화기가 내려진 상태에서 현장의 소리가 희미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한 예리한 행정보조원이 이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청취하던 중 배경에 섞인 아주 작은 잡음에 주목했습니다. 그것은 비명 소리와 혼란스러운 소음 뒤에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는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첨단 오디오 분석 기술을 동원해 잡음을 제거하고 목소리를 증폭시키자 남자의 말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니콜, 진정해. 이 짧은 한마디는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첫째, 범인은 피해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낯선 강도라면 피해자를 진정시키려 하거나 이름을 부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호칭의 문제입니다. 니키의 가족, 친구, 그리고 현재 남자친구인 크리스토퍼까지 모두 그녀를 니키라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그녀를 본명인 니콜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니키의 가족들에게 이 녹음된 목소리를 들려주었습니다. 가족들은 단번에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족들은 증언했습니다. 니키를 니콜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댄 웰치밖에 없습니다. 이 목소리는 분명히 댄입니다. 더욱 확실한 확인을 위해 경찰은 댄 웰치의 친누나를 소환했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범죄 현장의 목소리로 지목해야 하는 잔인한 상황이었지만 진실 앞에서는 혈육의 정보다 정의가 우선되어야 했습니다. 녹음된 목소리를 들은 댄의 누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정했습니다. 네, 제 동생 댄의 목소리가 맞습니다. 이로써 댄 웰치가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으며 니키를 공격한 당사자라는 사실이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2006년 1월 20일, 니키가 세상을 떠난 지 약 2년 만에 정의의 심판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수사당국은 댄 웰치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기소 당시 37세였던 댄 웰치는 이미 다른 마약 관련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유를 위해 발버둥 쳤지만 911 녹음 파일이라는 명백한 증거와 그간 확보된 수많은 정황 증거들은 그를 옥죄어 왔습니다. 그의 범행 동기는 명백했습니다. 소유욕과 거절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누구도 가질 수 없다는 비뚤어진 심리가 끔찍한 비극을 낳은 것입니다. 니키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고 행복을 찾아가려는 그 시점에 그는 그녀의 행복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그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마스크와 장갑을 준비하고 둔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대기했다는 점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계획된 범죄에 가까웠습니다. 재판이 다가오면서 유족들은 또 다른 고민에 빠졌습니다.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유일한 목격자 두 아들의 증언이 필요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히 사건 당시 범인의 모습을 목격했던 둘째 아들 드류는 이미 어머니의 죽음을 목격한 것만으로도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안고 있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형 맥스를 지피기 위해 욕조에 숨어 공포에 떨었던 그날의 기억을 법정에서 다시 끄집어내는 것은 어린 소년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검찰과 유족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댄 웰치 측이 제시한 유죄 협상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입니다.
2007년 5월 댄 웰치는 1급 살인 혐의 대신 2급 살인과 주거 침입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급 살인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종신형이나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지만 유죄 협상을 통해 형량을 낮추는 대신 그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항소권을 포기했습니다. 비록 그가 법정 최고형을 피하게 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아쉬움을 표했으나 니키의 가족들은 아이들이 법정 증언대에서 겪어야 할 고통을 덜어줄 수 있어 다행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아이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주지 않으려는 가족들의 깊은 사랑이 담긴 결정이었습니다. 법원은 댄 웰치에게 징역 2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는 현재 플로리다주의 메디슨 교정시설에서 복역 중입니다. 판결 내용에 따르면 그는 2028년 8월이 되어야 가석방 심사를 받을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때가 되면 그는 60세를 바라보는 나이가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치정 사건을 넘어 스토킹 범죄의 위험성과 그 파괴적인 결과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이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고 남겨진 가족들의 삶을 어떻게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는지를 사회에 경고했습니다. 니키 헬피는 비록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녀가 보여준 모성애와 삶에 대한 의지는 남겨진 사람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뇌수종을 앓던 첫째 아들 맥스와 그 형을 지키려 했던 둘째 아들 드류. 두 형제는 어머니의 빈자리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성장했습니다. 사건 당시 욕조 안에서 형의 손을 꼭 잡고 있었던 7살 드류의 용기는 어둠 속에서도 희망이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세이프티 하버의 비극은 범인의 수감으로 법적인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니키를 사랑했던 이들에게 2004년 1월 8일의 밤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니키 헬핀의 명복을 빕니다.